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울산경찰청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한명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를 들여다보면 좀 의혹의 원점을 타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울산경찰청이 사실 이제 선거 개입 또 하명 수사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관련된 경찰관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청에 보관돼 있는 수사 서류 같은 걸 임의로 좀 제출을 해달라 했는데 이제 거부를 한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제 경찰청하고 울산 남부서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사 단계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한번 걸쳐서 보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근데 압수수색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바로 정보 라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 라인 자체는 사실은 이제 경찰청, 이게 본청이죠. 본청과 청와대 관련해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신저 역할을 한 정보 라인들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청 내부적에서 뭘 할 때는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수사팀이 교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라인이 깊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 라인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면 당시에 그 수사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했던 곳에 가서 자료를 가져온 건데 검찰이 주력했던 자료 확보에 주력했던 거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A 총경과 관련된 이 근무지를 좀 주력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A 총경이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A 총경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이 청장이 2017년도 3월에 이제 울산 그 경찰청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수사팀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팀을 교체를 해요. 근데 교체를 했을 때에 관여되어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 황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허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을 교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 당시에 수사 교체의 이유와 그 수사 교체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이 A 총경의 집무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이 A 총경이 정보화 과장으로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보화 과장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2017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담당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담당관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지금 흐름도 좀 읽어볼 수 있는데 한명도 전 정무수석 이름이 올라 있다 그래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이제 한명도 정무수석은 이미 입건이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그것이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명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왜 한명도 전 정무수석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면.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자리를 공공기관장 자리랄지 아니면 오사카 총영사랄지 이런 걸 제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임동호 전 수석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인사비서관을 통해서 또 전화를 해서 가고 싶은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도 전 민정수석이 이 사건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 그중에서 선거 개입,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경선을 포기하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관여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각을 검찰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증거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명도 전 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방위적인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의 지금 수사도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입수한 자신의 수첩, 이 수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사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신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내용 이 부분하고 수첩 이 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수첩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첩에 대해서 일단은 송병기 부시장은 이것은 메모라기보다는 거의 내가 그냥 막 쓴 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크게 두 가지의 주장으로 보여요. 증거 능력과 증거력 이 두 개를 다 다투겠다라는 것인데 먼저 증거 능력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 수첩 같은 것은 보통은 어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면 어디 회의에 참석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통 들어 예. 있습니다. 이게 이 안종범 수첩 판례에서 보면 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은 예. 증거 능력이 있다. 근데 그것 말고 이 박 전 대통령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과 우리는 회의를 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증거 능력이 배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기록한 업무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아도 예. 증거 능력이 있는데 자기의 업무 수첩은 그렇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주장을 먼저 하고 있는 예. 것이고 사실 저는 그런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뭐 업무 수첩이건 예. 자신이 기록한 일기건 진술서건 다 똑같이 법정에 나아가서 전문 증거일 경우에는 진술자가 직접 증언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문 증거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증거 능력이 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증거 능력을 다투기는 좀 어렵고 그럼 예. 두 번째는 증거력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도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예.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틀렸던 내용들도 많고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고 본인 스스로의 소회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사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증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모킹건이 되느냐 이번 수사에 아니면 그냥 단순 일기냐 이걸 놓고 이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쓴 사람이 기억나지 않고 이거 사실 아니라고 하면 이게 증거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이제 메모지 자체를 예. 본인이 어떤 뭐 누가 조작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쓴 건 맞다. 예. 그러면 그건 증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 건가요? 증거 능력이 예.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증거 능력이 있으면 일단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증거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법적으로 그걸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영향을 미칠 수 없느냐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메모지가 됐건 업무 수첩이 됐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어요. 단지 업무 수첩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그 어떤 신빙성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업무 수첩은 그래도 약간의 공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업무 수첩이 됐건 메모지가 됐건 예. 이거 자체가 어떤 선거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어떤 보강 증거, 우회 증거로 쓰이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선거 개입했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중요한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누굴 만나서 선거 개입을 논의했다. 그런데 메모지에 그날 청와대에 갔다. 그 내용이 있으면 예. 논의했다는 내용에 이 메모지 자체가 신빙성을 더해서 증거가 더욱더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예. 증명력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다시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러면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사실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검찰 아니면 법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송병기 부시장은 이게 자꾸 언론에서 스모킹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사실 스모킹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약간 여론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당사자로서는 그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좀 흐트러뜨리기 위한 주장을 이제 계속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검찰이 지금 불법 도감청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찰이 이 송 시장과 자신 송 부시장 간에
통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예.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 시장의 개인적인 통화까지도 검찰이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했다. 이것은 사실은 앞서서 이 수첩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이제 주장이었죠. 왜냐하면 그러면 검찰이 민간의 대화까지도 불법 도감청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입수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수집이기 때문에 증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이제 주장이었는데 검찰이 바로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내용을 우리가 도감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이 송 시장의 측근, 송 시장의 지인인 A 씨의 휴대전화로부터 이것을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통화를 했을 때 이 송 시장이 그 측근인 A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송 부시장과 통화를 했고 그 당시에 송 부시장은 집 전화로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 A 씨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 파일을 A 씨가 이미 제출의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송 부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 씨의 전화에 자동 녹음된 것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제출 그 과정과 형식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내용은 또 합법적인가라는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청 감청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부분 엄청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듣는 것, 또 이걸 언론에서 받아 쓰고 그 부분을 굉장히 신빙성 있게 또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송병기 부시장의 어떠한 그 인터뷰를 듣자마자 저건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도청 감청하면 지금 현재 수사팀을 다 구속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도청 감청을 할 수도 없고 하면 그건 범죄 행위죠. 그래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 얘기는 그래요. 개인적인 대화 녹음을 다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디서 입수한 거냐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얼버무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검찰 자체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물어보면 사실 입수 경위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임의 제출됐기 때문에 그 임의 제출한 사람의 어떤 신상이랄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걸 이 얘기하게 되면 바로 송병기 부시장이 나가서 야, 너 왜 그런 걸 임의 제출했어? 하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관련된 수사의 첩보원을 보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걸 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정당한 절차에서 입수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도청 감청한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자체는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결정적인 자료 확보에 좀 7분 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하명 수사 관련해서 상당 부분 수사는 마무리 단계 가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울산경찰청 압수수색했잖아요. 그 내용이 되면 어느 정도는 뭐 마무리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일단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거든요. 또 새로운 관련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사를 하고 또 다른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7부나 8부 능선은 이미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7부 능선과 8부 능선을 치닫고 있는 검찰 수사인데요.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불출마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뭐 자리 제안을 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수첩에만 기록되었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다뤄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증언을 해줄 것이다 해서 소환 전부터 상당히 귀추가 주목됐던 인물인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를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송 시장의 측근이다.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죠.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지금 스모킹건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 수첩에 2017년 10월에 성철호 시장이 청와대 방문 그리고 임동호 자리 요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동호 자리 요구가 결국은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을 어떤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 대가의 근거로서의 이
수첩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와 관련되어서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이번 압수수색에서 2017년도에 회의 자료 그리고 선거 전략과 관련된 문서 등을 확보를 했다. 그럼 그 당시라면 지금 회의 자료도 있고 선거 전략도 있다고 한다면 당내 경선을 어느 정도 준비했거나 했던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왜 포기를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 상당히 이제 핵심 자료들이 확보가 되면은 추가 소환 계획도 이제 쫙 나올 텐데요. 네. 추가 소환의 뭐 1번이라고 할까요? 누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조사는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압수수색 한 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전에 조사 받았던 이제 핵심적인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할 건데 예. 지금 아직 조사의 어떤 선거기획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송철호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죠. 예. 그다음에 울산 당시 경찰청장에 있던 황운하 전 청장이 울산 있잖아요. 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명을 불러다 조사를 해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제까지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예. 추궁하는 형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 내에서도 아마 황운하 울산 청장이랄지 청장. 예. 아니면 지금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이제 그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미 입건이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피의자로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 하명 수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점에 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거의 뭐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는 걸로 보이고 예. 그러면 더 나가서 정말 하명 수사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검찰이 확신하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했던 황운하 청장 예. 그리고 송 시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 아무래도 있는 최고의 거죠. 정점은 이제 송철호 시장 소환이 그렇죠. 될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선거 개입한 걸로 드러나고 하명 수사 의혹이 정말 했다고 한다면 예.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송철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송철호 시장을 신병 처리 안 할 수 없죠. 검찰의 입장에서 예. 보면. 하명 수사 의혹이 지금 이제 뭐 자료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고 추가 소환자도 지금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누가 또 추가 소환되고 검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도 좀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장 곤혹스러운 분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이제 영장 심사를 내일 받게 되는데 이번에 사실상 포토라인은 처음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 검찰이 공개 소환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사실은 이 다른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 선반은 없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렇게 비공개 방침을 내지도 않았고 보통은 이제 출입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출입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당연히 그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취재진들이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를 들면 질서 유지선들을 해주지 않으면 예. 오히려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일 이제 포토라인에 처음 만약에 서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지 이 부분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가장 관심은 이거죠.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변호사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제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예.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감찰한 비의 정도에 비춰 보면 이것을 감찰 무마하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 즉 민정수석이 재량적 범위 내에 있었느냐 아니면 이거 이 정도의 비의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반드시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예. 이 범죄 혐의 자체가 구속을 할 정도 중대한 사안인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봐요. 물론 조 전 장관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도주의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도주 우려는 그렇지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검찰 자체는 이제 범죄 혐의는 있다고 확신하고 증거가 이미 준비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다면 이 사안 자체를 불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재판부가 똑같이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이 정도는 사안이 있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안 자체가 좀 경미하다 비교적
그렇다고 하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데 예. 아마 이걸 굉장히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민정수석실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또 다투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혐의의 유사성을 봤을 때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혐의 따지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감찰을 해야 될 사안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감찰을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유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예.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고 그냥 무마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였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도 있었어요. 근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불법 사찰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히려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돼서는 우병우 전 수석은 좀 직무유기랑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안 예. 자체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보기에 직권남용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덮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찰을 적극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이 이 비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나. 계속해서 본인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나. 근데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무유기는 아니지만 직권남용으로는 구속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법조계에서도 영장 발부와 기각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우 전 수석과만은 비교해봤을 때에는 유사하고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양측에서 이제 팽팽한 공방이 오갈 텐데 검찰 쪽에서 어느 패를 쥐고 나올 것인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것이 정무적 판단이었다, 정치적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깰 만한 무언가를 들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볼 때 보십니까? 검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확보하고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무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판단을 볼 수 있고 그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었으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특별 감찰 반원들을 조사했고 특히 반부배 비서관 이제 박영철 비서관 예. 그 조사를 할 당시에 감찰 이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이 정도 사안이면 그랬음에도 예.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무마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사로 보면 이건 명확하게 감찰 무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아마 수사 기록에 상당 부분이 많이 확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시켰던 판사가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작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예.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워낙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하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과정, 맥락, 내부적인 걸 잘 알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연결성이 있어서 이건 감찰 무마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이 담당 판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리의 정도, 예. 경중 이런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도 약간 연결성이 좀 있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봅니다. 사안을 꿰뚫어 볼 굉장히 수 있죠. 꿰뚫고 있는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구속 여부를 가리는 건데 이게 이제 구속 여부 가리는 거지 사실상 뭐 유무죄 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각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 수사 방향에는 상당히 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고 중대한지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보는데 사실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하고 소명이 됐는지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서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범죄의 혐의를 검찰이 생각하는 바만큼 소명을 못했다고 법원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향후의 수사가 동력을 잃고 재판에서도 더 예를 들면 관련자의 진술이라든지 물증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의 실제 재판에 갔을 때에도 그만큼 검찰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영장 발부가 검찰이 어느 정도의 향후의 수사에서의 힘을 예.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가르림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자존심도 걸려 있지만 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일 또 운명의 날을 맞게 됐는데요.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